19세기 후 1900년대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뜻하는 벨 에포그에서도 사상의 흐름에서도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문을 연 분투로 흔히 언급되는 새 저서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이어 1900년 초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차례로 출간됐습니다. 1900년대를 전후해 인류의 사고는 진화와 계급의 문제에 이어 무의식의 세계까지 넘보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1900년 한 인물이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나침반으로 자리 잡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혹자는 니체의 사망을 지적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가 몰락하네. 그리고 다시 태어나네. 불안과 우울, 고통과 공허, 에드바르 뭉크가 니체 사망 6년 후에 그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특유의 코스염을 기른 니체가 난간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배경으로 교회와 집들이 보이고 하늘은 노랗습니다. 색상만 다를 뿐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의 하늘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표현 방식도 절규와 비슷한데요. 뭉크는 자신과 니체의 고독했던 삶을 합치시킨 듯 합니다. 뭉크가 니체 사망 후에 이 초상을 그린 건 결국 그에 대한 헌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저작들은 실로 광범위하고 깊지만 사상의 핵심은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림에서 니체의 눈빛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볼 때도 언제나 타인의 눈을 통해서 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것,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례한 일입니다. 니체가 주장한 영혼회귀 사상도 알고 보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도 인류가 스스로와 대화하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요? 니체를 존경한 뭉크는 불안과 상처, 죽음과 절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화가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누이의 연이은 죽음을 목도한 뒤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고통을 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절규 외에도 병든 아이, 흡별기, 마돈나 등 비슷한 화풍의 다른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화풍은 점차 변화합니다. 그 극점이 1909년에 그린 태양입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온통 화면을 지배합니다. 실제의 일출이나 일몰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둥근 태양이 발산하는 색은 가장 벅찬 노랑입니다.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잉태며 영속의 밀집입니다. 창세기 제1장이 생각나는 작품입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며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사물을 보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뭉크는 1908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병원에 8개월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효과 덕이었는지 뭉크의 그림은 입원 전에 그린 니체의 초상에서처럼 색채가 밝아지고 양식도 변합니다. 마침내 본연의 색깔을 얻은 태양을, 바다를, 바위를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치료 후 육체적 건강을 찾은 이후엔 표현주의에 걸맞은 명작을 그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광기와 결핍이 예술혼의 밑거름이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예일까요? 빛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오페라 이올란타의 한 대목입니다. 차이콥스키가 말년에 빛이 주는 기쁨을 알았던 것처럼 뭉크도 빛이 발광한 이후 발광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찾은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 사랑은 결코 오지 않는 듯 합니다. 말년에 그린 시계와 침대 사이의 자성화를 보면 한 노년이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거나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오슬로 교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숨졌습니다.
어쩌면 뭉크의 극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과 우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체를 존경했지만 니체가 설파한 자신과의 대화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사랑에 물드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미술로 보는 세상 절개의 화가 뭉크의 극점에 관한 내용 낭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